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뭘 뜸을 들이고 말고 하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억울하신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방송 좀 합시다 이렇게 요청하신 부분이 뭐예요? 네.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무릎팍도사처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푸다님 여기 와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요청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이 됐는데 얘기를 우리가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풀어가면 요즘은 TV 같은 데서 문 대통령을 보면 이제 저렇게 천운을 타고 난 사람이 있을까? 지방선거에서까지 성공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온통 불운의 연속이었던 것을 2배로 보상해서 혼자 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거 다 능력으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문 대통령의 능력. 근데 절반은 그 행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가정을 해볼게요. 예컨대 2012년 대선에서 3%로 졌잖아요. 근데 그건 캠페인 미스도 많거든요. 그때 대선을 뭔가 기똥차게 잘한 거야. 문 대통령이 됐어.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처럼 잘하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시대라는 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100%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네? 한번 조금만 추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당선이 됐으면 그리고 박근혜가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무얼 해도 불만족이고 아무리 잘해도 반대 계층이 생기거나 손해보는 층이 생겨요. 중하위 계층에게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돌아가게 만약에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면 상위 계층의 분노와 폭발력은 말도 못하는 거고 그 반대면 반대고 무엇을 많이 해도 비판받고 무엇을 적게 해도 비판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지지가 이끌어지는 건 물론 절반은 그 사람의 능력이지만 나머지는 상대 쪽의 문제예요. 자,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신비로운 가능성이었어요. 즉 박정희만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가능성과 약간의 신비감이 결합되는 아주 기묘한 존재였다니까요. 사적인 모습이 세상에 안 드러낸 정치가가 이 세상에 참 없는 거예요. 박근혜 같은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문재인이 집권을 해서 문 대통령의 시절을 그때 보내고 있었더라면 일단 열혈 박바야 뭐 원래 그랬겠지만 평범한 중간지대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잘못되다 박근혜가 있으면 잘했을 텐데 역시 새누리당이었어야 되는데 역시 박정희 세력들이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할 건데 이 속에서 아마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도 솔직히 그때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왔을 때니까 집권을 해도 어렵고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내부의 상대자 제어 내부에서 끊임없이 회방을 놀래는 그러니까 외부에는 정반대 쪽에 절반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박근혜 세력 등등이 결합되면요. 거기에 의석까지 현재 분포를 그대로 둔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게 아니고 행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 시선 속에 모든 진실이 보여지고 탄핵 과정 동안에 보수 세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명박근혜가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앞으로도 어떨 것인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보수 세력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유수한 구성원들 의원들이 얼마나 초라하거나 천박한 존재들인지를 낱낱이 보는 상태에서 현재 도달해 있으니까 모든 여건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의 사정, 김정은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핵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 재기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기기묘묘한 타이밍, 거기에 트럼프라는 산타클로스, 생각지도 못한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중국의 현재 사정, 그러니까 잘한 사람의 공적을 운으로 돌린다면 기분 나빠해서 문재인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슨 그런 억지소리를 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 억세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스케줄을 맞춰 나가고 있는 거여서. 근데 굳이 이제 그 운이라는 단어를 앞에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쩌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이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앞날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긴 한데. 앞날. 지금 그 운과 불운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운이 막 오면 그 운만큼의 이제 불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시점에 터지냐의 문제지만 지금 제가 전국이 불안정할 거야 뭐 문 대통령에게 염려가 돼 뭐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결과 앞에 지방 권력, 의회 권력, 행정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상 더 좋은 환경이란 건 없어요. 정치 환경에서 물론 여당의 의석수 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정도의 장애물을 제외하고는 국제 상황서부터 국내적 여건까지가 이제는 정말 한번 제대로 뭔가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혁시키고 그다음에 성장한 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굉장히 광범위한 층들에게 국가의 덕, 국가가 있는 이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네. 근데 왜 무슨 불만이 있냐? 말씀의 뉘앙스가 좀 억울하신 느낌? 뭔가 좀 언짢은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다른 방송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예 몰라. 그냥 뭐 들은 이야기. 김갑수 네. 작가님이 어떤 방송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시더라 정도인데 뉘앙스를 모르니 내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만 글쎄. 나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 방송들을 아예 들어보지 않은 이유가 제 색깔만으로 한번 대화를 그래요. 나누고 네.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어제 녹음한 PD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걱정을 했거든요. 내일 푸나님 만나서 방송하기로 돼 있다 그랬더니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 들을 것 같아도요. 주력 시청자층이 달라요. 청취자층이 달라야 하면서 원하신 대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오게 됐는데요. 이제 거대 세력이 되면 생겨날 수 있는 똥파리들 그게 이제 이동형 표현이란 걸 제가 몰랐었는데 그 이권 찾아서 이제 먹잇감 찾아오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붙기 마련인데 그 정도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합니다.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만세 외치면서 완장질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누구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영업해서 이득도 보고 돈도 벌고 또는 잘 줄 서갖고 뭐 여러 가지 직책도 얻고 하는 거 그거 뭐 사람 살이가 그러지 하고 관대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강고한 현재 민주당 지지세를 이완시키거나 균열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공작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들 지지자들 소위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 민주당에 표를 찍는 사람들이 토론을 좀 해볼 때가 됐다. 제 의사는 그겁니다. 이제 그 토론이 이제 촉발되게 하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이제 깃발 하나 꽂으시는 그런 느낌이고 선거 때까지는 네. 길을 쓰고 참았죠. 네. 꼭 참았고 선거 다음 날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쉬우실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팟캐스트는요. 다른 데는 어떤지는 모르죠 속마음을. 그 뭐 PD들이나 진행자들을.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정권 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은 사실 별로 안중에 없었어요. 정권 교체가 목표인데 누가 깃발을 꽂고 가장 큰 그 세력이 돼서 이겨낼 것인가가 가장 목표였다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격받는 지점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외에 어떤 사람들과 연대가 안 돼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하다못해 안희정이든 이재명 시장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뭔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다 힘을 합치는 형태로 네,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꾸려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죠. 최근에도 이재명 시장의 뭐 사생활 논란 이런 것들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재명 시장을 흠집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근데 이재명 시장이 우리 방송에 지금까지 나온 게 총 5년 동안 4번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부르면 응답하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 당대표일 때 출연 요청 안 했을까요? 이분은 답을 안 해주세요. 네. 그게 전략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팟캐스트에 머물르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대선 주자지만 위치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 방송이 만들어진 예초의 시작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작한 방송이었거든요. 새날이 첫 방송이 언제였어요? 첫 방송이 나간 건 2014년 초였는데 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준비 기간이 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2012년 12월이었으니까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해서 나온 거구만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늘 또 뭐 그런 댓글들 여러 번 봤는데 이재명을 빨아주는 팟캐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친문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방송이에요. 대통령만 안 나오신 거지. 하다못해 김경수 지사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만 따지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날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김성태를 빨아주는 방송이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재명한테 돈 받았냐 이런 거. 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그건 모욕 느끼지 마세요. 너무 터무니없는 네. 얘기는 웃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방선거 정도까지는
한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꾹 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 팟캐스트, 정치 팟캐스트들이 가장 활성화됐던 때가 언제였냐면 2년 전 총선 때였습니다. 그렇죠. 대선 때가 맞습니다. 아니고 네. 2년 전 총선 때 지금은 이제 표면에 나올 수 없게 된 정봉주 씨 포함해서 온갖 사이트들이 온갖 곳을 가고 온갖 정치인들 후보들 초대해서 얘기하고 거의 난리가 났죠. 생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힘이 나서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팟캐스트마다 뒤풀이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뒤풀이가 너무 흐뭇한 뒤풀이인 거예요. 저도 몇 군데 출연을 했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뤄냈구나 하는 그 기쁜 마음. 압승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때 저 새누리당이 180석 가져간다고까지 얘기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배만 안 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확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같은 종류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진행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잔 말이죠. 어땠었는지. 근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지금은 지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둔 다음에도 뭔가 막 즐거웠고 유쾌해서 행복해하고 앞날을 설계하고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지금 그 주진우가 까이고 있다지 또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저쪽이 그러는 건 맨날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한국당이나 일부에서 그러는 거야 누가 뭐 콧방귀도 안 끼지. 근데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대더라 저렇게 싸우고 있대더라. 심지어는 이 팟캐와 저 팟캐가 개싸움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형이네하고 또 어느 쪽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서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자, 이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소위 이 분탕질, 그 기관총 들고 와서 내부에 난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사는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그거는 패당과 세력이 갈려 싸운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미 청정구역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아주 줄여서 집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정책 목적 내지 현실적 이권과 결합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골라낼까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적진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후보를 편들면서 아내를 서로 다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랑해왔고 아껴왔고 좋아했던 소위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서로 물어뜯는 분위기로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한 세력이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쪽도 눈치 보이고 저쪽도 신경 쓰이니까 벌쭘해지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의 방증 자료로 제가 봐왔던 변희재 씨의 그동안의 삶이라든지 타진녀의 행적이라든지 유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떠올려 봤었어요. 근데 그건 뭐 이미 이제 많이 말을 했고 하여간 분위기 더럽다. 아, 세간나라도 그 한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라 네. 그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 자부를 하거든요. 네. 뭐냐면은 우리 애초에 방송을 시작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가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여전히 문재인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붐업을 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후보군은 많아지면 좋다.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어떤 위치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패널을 섭외를 할 때 우리 방송에는 친문도 있고 비문도 있고 뭐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이라면 친이도 있는 거고 박원순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PD 내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노사모임 뭐 이런 어떤 그런 출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해봐야 황진미 씨 아시죠? 네, 황진미. 황진미 목소리만을 기억해서 새가 날아든다는 문재인 까는 방송이야.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최근도 네. 그런 댓글이 달려요. 네. 점찍고 문재인 지지자 행세한다고 왜 그 네. 옛날에 무슨 드라마 네. 얘기하듯이. 방송 전체 기조는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비판적이어도 상관없는 아니, 게요. 그러니까. 제가 황진미 씨가 방송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내지는 친문에 대한 불편한 발언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발언이 수용될 수 없다면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진영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빠예요, 빠.
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죠. 그 지점은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그래서 대선 경선 때는 사실 제가 좀 이재명 시장이 조금 무리하거나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심한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친문 뭐 적폐 세력 막 이렇게. 그럼요. 예. 안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은 심한 소리 했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세론은 그냥 따랐어요. 예. 이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은 차기를 노릴 만한 정도가 되려면 대선 경선에서 감정의 골을 너무 깊게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시장이 너무 나간 소리 하면 이재명 비판하고 뭐 안희정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까였고 그 당시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도 만약 예를 들어서 친문 적폐라고 얘기하면 이 양반 진짜 너무 나가셨네. 이건 뭐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이 제로야 이런 식의 표현 정도는 했겠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가야 그래도 큰 물결 속에 대우가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황진미 씨의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으면서 새날은 반문 파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 중요한 얘기예요. 예. 틈새 시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만을 옹호하지 않으면 모든 팟캐스트는 비문이 되고 적으로 반문이 돼요. 돌리는 거. 그게 영업 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댓글을 달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 방송 만드는 PD이자 사회를 보고 주요 패널인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게 저는 지금도 딱 한 번 기억나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방송 5년 동안 현충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지를 참배했다는 말에 그분을 완전히 버리는 형태로 비판을 했겠어요. 이건 좀 너무하셨다. 서운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 유일한 문재인 비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송은 반문, 비문 팟캐스트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니 비판을 왜 못하냐고. 우리가 김정은 치하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발로 출발해서 진하게 나오려면 좀 센 어조를 쓰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성역화나 문재인 띄우기, 문재인 마케팅이 이제 과도에 생긴 거라면 그거 그나마 순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랜드 플랜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즉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키고 지지자들을 이간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조각 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혹시나 어떤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저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잉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못지않게 과잉된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은 살아온 내력을 보니까 굉장히 의혹이 갑니다. 심하게 매우 의혹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일면식도 없고 얘기만 종종 전해 들었어요. 뭐 이준석한테도 몇 차례 좀 들은 적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상당히 이건 조금 곤란하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 민주당을 향한 그 심한 공격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과 당을 고립시켜서 분리시켜 갖고 언젠가는 대통령도 한번 곤란에 직면할 때가 이제 오잖아요. 그게 일주일로도 될 수 있어요. 그 스캔들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는 게 그럴 때부터 도덕의 힘과 무슨 뭐 정의 언어를 막 만들어 갖고 이제 뭔가 이제 본격 작업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경계해야겠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이쪽과 저쪽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끼어드는 이간질 세력이 분명히 생겨요. 예를 들면 총선에 열심히 싸워야 되고 대선 때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떤 식의 공격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말자는 게 지금까지 전략이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뭘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주의자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방송한 거지 뭐 정권 교체하는데 새날이 노력했다 난 그 말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방송이라는 게 재밌어서 한 거예요. 결과물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개파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뭐 민주당 평생 찍어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도의 결을 가진 정치인도 그쪽에 있긴 있으니까 문제는 현재의 방송의 컨셉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개혁을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힘 모아주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다만 내부적으로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작가님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비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실패했던 지점이 너무 일찍 비판이 시작되고 그럼요. 지지자들이 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는 뭐 일반적인 거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늦게 영업을 한 분들이 마케팅 전략이 이제 과잉 성역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가령 1도, 2도, 3도 정도 목소리를 높여서 문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한 12도쯤 올려갖고 그것도 가장 열렬하게 막 외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총질을 해. 예? 당신들은 사입이야, 당신들은 가짜가 가짜에게 그런 소리를 막 해요. 또 똥물을 막 뿌리는 거야. 이렇게 이 동네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것도 막 쌍욕이고 언어도 굉장히 좀 불결한 사람이더라고요. 교양이 기본적으로 없더라고. 하여튼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것을 그냥 좋게만 보면 세상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거 민주당이었으면요. 사실 골목에 가서 좁혀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깡패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었어요. 지역의 어깨들. 그러니까 연세 좀 있는데 좀 인상이 험악하고 지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 정치했어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다 어깨예요. 가드들. 지역에서 험한 일들 많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가 어깨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기서 요즘식으로 깝치면 어디 끌려가서 죽게 맞죠. 다시 못 나타나죠. 지금 세상이 이제 아름다운 문재인의 나라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은 상상도 못하는 환경이 됐지만 그런 속에서 이게 저렇게 멋대로 가다가는 하여튼 그 작가님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작가님이 좀 충격을 좀 드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런 부분인데.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저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안에다가 저렇게 똥물을 뿌리는데 그게 인기를 또 얻고 있구나. 그러면 남들은 이 순수 자연식으로 음식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 MSG 팍 뿌려갖고 이제 우리가 맛있어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거기 사 먹는 사람들 생기는 그 분위기로 지금 문재인 성역화를 하는데 내가 우리 새날 애청자를 포함해서 팟캐스트에서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 몇 마디만 할까요? 한 3마디만 할까? 문재인 대통령 꽁생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가족과 비슷하게 몇십 년을 곁에 있던 사람이 꽁생원 이럽니다.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요. 많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다음에 4년 전 첫 대선 나왔을 때 구체적인 플랜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측근으로 분류된 사람들 그 외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죠? 이 사람의 덕성을 이길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의 결함을 죽어라고 메꾸려는 사람들이 산처럼 나타난 거예요. 너도 채워주고 나도 메꿔주고 그리고 다 문재인의 세포의 일원들이 돼서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저 식당에서 논쟁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하는 거 소리도 안 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어떤 말을 거들어야 우리 문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날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강을 이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얼마나 대통령과 가깝고 잘 알길래 그렇게 남들을 처단해? 김어준을 처단하고 주진우를 처단하고 손석희를 처단하고 유시민을 처단하고 문성근을 이게 무슨 일이야? 영업도 적당히 해야지. 왜 니들은 해경군 김씨, 홍씨인가 김씨인가 왜 말 안 해?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뭐냐면은 김부선 씨 거는 이제 상당히 실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친해서가 아니고 되게 진짜 억울한 게 이재명 시장이 되게 열받는 게 있어요. 조선이나 중앙이나 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인터넷 매체들한테 광고 수도 없이 주면서 새가 날아든다엔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어요. 나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와주면 서로 간에 이 시점에서 이재명과 무연한 점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 치사해요. 오히려 친한 걸 강조하세요. 아니. 나야말로 이재명하고 딱 악수 한번 10초 한 게 다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얘기가 중요해. 그게 뭐냐면 그래서 니들은 해경궁 호시에 이야기 안 해. 이재명하고 친하니까 돈 받아 먹었으니까 이게 이런 식의 댓글들을 수도 없이 달고. 지방선거 때 한번 보자고요. 김부선 이야기 왜 안 해? 안 한 게 아니라 했거든요. 자신들과 틀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면 그건 가치관의 차이가 대부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에 이재명이 이기는 게 이재명을 위한 거기만 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 먼저예요. 당연하지. 민주당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총체적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중에 어떤 특정인을 찝어서 하는 건 선거 운동원들 그 측근들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민주당밖에 없는 선거에서 진짜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재명 낙선운동 하는 건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심지어 남경필 찍는 것까지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야, 거기서는 저랑 의견 다르네요. 다만 네. 지지하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니, 다만 민주당을 팔지 말아야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하지 마라. 예, 그건 아니 아예 민주당 소리 하지 말아야죠. 아니 상대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최대한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들 생각은 당신 생각이면 우리 생각도 존중해 달라. 우리는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롭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심지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계속 악플을 달면서 이재명 이야기를 안 하거나 민주당 후보 당선시켜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우리를 반문으로 찍어요. 네. 너희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말하지 마. 이재명 지지자지.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뭐 온갖 이야기를 막 들어가지고 그건 사람으로 참기 진짜 힘들죠. 네. 그 지금 그래도 우린 팟캐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몇 마디 하겠는데 거기까지 뭐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 뇌리에 스쳐가는 몇몇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었어요. 개표 방송을 제가 TV조선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속에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 꿈을 꾸지 말고 삼선 시장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시정에만 전념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박원순을 그렇게 디스할 수 있냐. 박원순 끊었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통하는 세계인가? 나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하는 민주당 세계에서 그래서 하도 원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통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처구니 없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암묵적인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이요.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한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 서울시장 하면서 다음 대선을 노리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박원순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할 유일무이한 처신은 무심처사. 대선에는 전혀 뜻이 없는 완벽하게 난 대선 몰라. 나는 서울시를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최대로 잘 만들 거야만 열심히 보여보세요. 시대가 그를 소환하거나 말거나예요. 그리고 시대가 그를 소환할 이 가능성이 아주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온 그 쌓아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때를 도모하는 태도지. 지금부터 대선할 때 대선 주자 예비 후보로 맨날 박원순 오르내리면요 본인에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뭐 이제 앞으로 본인이 난 그 양반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간곡히 부탁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도와주세요.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주요 당선자들 이제 초청해서 뭐 식사를 하든 회합을 하든 언론에 노출되는 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럴래도 그러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별건 아닌데 문 대통령이 특별히 이재명 시장하고 옛날에 다툰 것도 있고 불편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반갑게 부둥켜 안고 깊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래도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파당 안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가 차기에 대통령 설사 하고 싶어도 문재인은 각 세울 이유가 추호도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잖아. 문재인 성공해야 나한테 기어온다. 예?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겠구나라는 뜻을 이어받으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 내가 무슨 뒤통수 까는 사람이 미쳤다고 왜 되냐 이제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간 지금의 이 혼탁스러운 선거 이후에 지지자 분열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은 깊게 생각하시고 저는 대통령이야 뭐 택도 없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사모님은 굉장히 그 부인으로서는 정말 만점인 분 같은데 이런 걸 열심히 찾아 듣는데요. 이 종편의 TV 토론도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충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수렁해서 좀 건져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먹는 욕까지 대통령에게 옮아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대선 다음을 레이스를 한 내후년 정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비 삼아 할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아마 새날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 사람은 또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낙연 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문 대통령은 국제정치 역학 속의 역할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낙연 총리가 노출돼서 그 국내 문제의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전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이 먹을 욕을 누가 대신 맞아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김기춘한테 힘이 쏠렸는데 지금 임종석 실장은 그런 분위기에 2인자 분위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내 내정 정치 돌아가는 거에 상당 부분이 누군가 짐과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온전히 대통령한테 다 씌워져 있어요. 예, 이낙연 총리가 지금 분위기면 이낙연 총리 장수할 것 같지 않냐고요. 대통령에게 꽤 의지가 되는 안정감 있죠. 존재인데,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처음으로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하는 총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낙연 총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이낙연 총리가 책임도 좀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 앞에 노출되는 역할과 중요한 일에 대한 전권과 책임을 지는 일을 옛날 이해찬 총리가 했던 책임 총리 그거보다도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의지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완전히 그 소멸에 가까운 걸 보면서 저쪽에는 대선 후보로 세울 만한 사람 사실은 정당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잖아요. 알고 이번에도 모르게. 지방선거에 저 당이 아무리 지릴멸렬했어도 어너더 박근혜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달랐죠. 홍준표가 아니었다면.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심지어 두 번의 승리를 대승으로 이끈 추미애 대표까지도 이제 대선 네, 네. 후보 아, 반열에 추 대표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죠. 네, 네. 근데 저쪽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결적인 느낌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 이게 호사다마라고 이게 내부 분열이 어떤 씨앗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팟캐스트 입장에서 좀 정치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좀 뜨면 너 정치하려고 그러냐? 아니 전혀 작가님하고 저랑 똑같이 네, 정치할 네. 생각 없으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방송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꼭 누구누구 정치인이 고정 출연하면 그쪽에 줄 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섰지. 아니 근데 새날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군이 유지 얘기하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또 하나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줄을 대서 그래도 뭐 하는 거를 왜 나쁘게 보냐고.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는 나의 인생을 공적 영역에다 너무나 바치기 싫은데 현실이 너무 나쁘니까 내가 사는 나라가 좋기를 바라서 조금 한 거지.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굉장히 자리가 주어진 거 부담스럽기도 하고 능력도 안 되고 뭘 합니까 그거를. 갑수형님 예. 말씀하자면 작가 이재명 씨하고 몇 번 방송했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평상시 때 무슨 전화 통화한다든지 만난다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 게스트일 뿐이에요. 그러면 네. 전략을 정반대로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모든 괜찮은 정치인에게 줄을 섰다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야. 제 말의 의미는 이제 새날은 어디에 줄 섰다고 줄을 서지 않았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도덕성이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세상 관점이 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 이제는 뭐 대선 주자로 말하면 박원순 계, 이재명 네. 계, 뭐 누구 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니들은 이재명 지지해서 경기도지사 만들었지. 우리는 가로 열고야. 니들이 지지하지 않은 김경수 밀어서 경남지사 만들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김경수 지사도 밀었고 이재명도 밀었고 박원순도 밀었고 다 밀었는데 왜 그렇게 먼저 개파를 쫙 만들어 놓고 저는 원천적인 그 시작은 나쁜 의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주 뭐 저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나쁜 의도가 없다면 결국은 개파 싸움밖에 안 보이더라. 난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개파 싸움까지로만 봤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은 안 할 텐데 그 수준이 아닌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민주당 내부 저 똥물 뿌리는 사람들의 우군인양 막 합세해서 문재인 칭송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가혁이라고 부르더만 손가락 혁명군.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옛날 대선 때 막 지원했던 사람들, 그 손가혁의 멤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날선 글들, 그 아주 눈살 찌푸려지는 글들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그런 행동을 한 개개인들이 존재했었는지 손가락이란 덩어리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거기에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반영이 돼 있다면 이 지사도 아마 뜨거라고 거의 확실하게 반성하고 쳐내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그 부분은 제가 또 예, 예.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어느 진영이나 집단에 가나 굉장히 좀 공격적이거나 질 떨어지거나 있어요. 다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어.
심지어 우리한테 송가혁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난 송가혁 자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나와서 그걸 후회한다고 뉘앙스를 비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성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런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흔히 말해서 친문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보셨잖아요 최근에도. 근데 그게 친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이 오직 자기들밖에 모르고 상대방이 너무 배타적이고 상대방은 조롱하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도 그게 민주주의자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진영이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냐는 잘 몰라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갖 그 내부에서 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동요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극단적인 기준으로 가둬 놓지 마세요. 제가 한 3주 전에 정동영 의장을 만났었어요. 근데 친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쪽에서 정동영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좀 있었죠. 저 재보궐에 나가서 떨어진 탈당하고 막. 하여튼 있는데 제가 정동영 의장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못마땅하지만 그 사람의 그 조금 순정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뭐 좀 좋은 면이 많이 있는 분인데 하여튼 어떤 잠깐 만났는데 이래요. 내가 하다 보니까 가슴이 꽉 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불쑥 이런 말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네.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나온 몇 년 동안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리 대통령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했냔 말이에요. 예? 그 추운데 그 용산 현장 가서 저기하고 한진 농성 가고 저 희망버스 타고 그 고생했던 양반인데 한마디 전제 없이 그냥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의 난 그 양반 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내가 정치를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서로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지나쳤다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봐도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잖아요. 네. 우리 적자 계보가 있는데 그거 버리기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문재인 하는 사람 중에 조금 나이브하다고 제가 여기지는 일부들은 정동영 하면 거의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아니 더 좋은 예가 있네. 박지원 거의 카멜레온이잖아요. 근데 그 카멜레온이 우리 쪽에 선용이 되면 그보다 유효한 도구가 없고 그다음에 총 쏘기 시작하면 이것도 정신없어요. 그러면 잘 보는 거죠. 타이밍을 잘 판단하는 것이죠. 하여간 어쨌든 그 사람을 악마와 천사로 양분해 갖고 자기들이 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근데 그 기준도 너무나 납득할 수 없이 광범위한 우리 편을 하나 다 악마화 시켜갖고 총질하고 똥물 뿌리고 칼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자기도 총알 맞을까봐. 이야,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격이 나쁘거나, 제가 이제 비유를 든 게 타진녀 비슷하거든요. 타진녀들이 어떻게 해명이 돼도 끝끝내 의혹을 갖는 게 정신적 결함이거든요. 신흥 종교에 빠지는 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쁜 놈이야. 이것도 이제 타진녀들이 했던 행동 비슷하게 자기 확신에 과대화죠. 그런 신앙화된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래도 한국의 열린 공간으로 팟캐스트라는 장이 많은 역할을 했고 조중동을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노릇을 해왔는데 더럽지 않은 공간이죠. 적어도 팟캐스트의 시사 정치 사이트들에서는 깊은 얘기도 오가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욕설로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서 거의 데일리로 이 방송 저 방송을 다니면서 시사 교양 상식도 쌓고 또 심심한 사람은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아마 분탕하는 그 사람들 이제 사이트를 더 늘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자금이 많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걸로 해서 옛날 다음 아고라가 초토화되듯이 아유 나는 그래도 점잖은 사람인데 팟캐스트 이 동네는 얼씬도 안 해. 너무 더러워. 이렇게 만들어갈지도 몰라요. 특정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력과 아우라와 실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특정 누군가를 이미 나쁜 이미지화 시켜서 나쁜 점 찾아내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건 악마예요. 그 악마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재명 시장이 또 일주를 또 해. 인터뷰 그 논란 있잖아요. 아, 이분 내가 저번에 인터뷰로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현대 정치는 진짜로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면은 언론들이 잠깐 인터뷰 몇 초 내보내는 걸로 이미지화 되지 않고 모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찍어서 비하인드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먹히는 시대인데 막 반말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결기일 수도 있고 그만 그 시간 동안 당했던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성숙한 모습을 딱 보여줬으면 쪼나만 논란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속이 좀 시원했었는데 이재명에게서 항상 노무현을 읽게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항상 노태우를 읽게 돼요. 그러면 또 난리를 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비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게 읽히는데 첫째는 그 비주류의 서름할 때 지금 이재명이 겪고 있는 거에 곱하기 한 5쯤을 문재인이 겪는 거를 낱낱이 봤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노무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거나 짓밟은 거는 난 괜찮아. 저쪽이니까. 저쪽 놈들은 원래 그러고 또 그렇게 사명을 타고난 정치 세력이니까 우리가 다 존경에 맞지 않는 내부의 어른들이 얼마나 노무현을 우습게 봤든지. 왠지 아세요? 학생운동 계보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학생운동 시절에도 다 선후배 관계 있고 전대협으로 엮였고 또 무엇보다도 김근태 의장이 하던데 민청년 그런 데들 다 형님 동생이거든. 선배 후배거든요. 밤을 새서 같이 토론하고 새벽에 신소주를 마시면서 울분을 토하던 20대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또 같이 감옥도 갔다가 나와서 서로 사식도 차입하고 두부도 쳐 얼굴에 먹이고 이 뜨거움이 있는데 노무현은 뭐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의기가 아주 그냥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 부당한 현실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혼자 독학으로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읽어서 이 사회 진보에 나도 이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온갖 고초를 겪는데 그 속에 끼려면 전부 형이나 다 동생이야. 서로 다 알아. 예? 그래갖고 해찬 형이 어떻고 이 신범이 형이 어떻고 해서 다 통하는 사이고 그런데 거기서 혼자 따야 아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논쟁에서 자기가 말을 더 잘하는데도 우습게 보고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뭐 좀 과잉되게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이재명이 비주류의 서름을 겪는 그 비슷한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스타일 성질대로 가는데 그게 주류의 공격을 받는 대신 우군을 얻는 것.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도 성질을 여간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직선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없고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질 않았지 그 성질대로 하는 것만 봤으면 이미 많이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냥 나이스한 사람인 거지. 화 빡 터트리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근데 내가 강원국 씨한테 노 대통령 얘기를 좀 이것저것 좀 들을 일들이 있었어요. 연설비서가. 예, 그 양반하고 잘 안 와요. 요새는 클래식 음악 감상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근데 하여간 하여튼 겹쳐지는 그 면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노태우랑 비유를 하냐면 자기를 안 내세우는 스타일이 있어. 근데 주위의 전체적인 국면에서 일을 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어요. 일이 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그게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취약해 보이고 가장 물 같았고 가장 이렇게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노태우 시절에 너무 많은 일을 해냈어요. 근데 그 중에도 특히 남북 관계 보면 그렇죠.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 지금하고 똑같아. 북방 정책 하나만큼 끝내줬어요. 지금이 몇 년 전이냐고 87년 집권을 해서 그 합의서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근접을 했었나? 이런 거거든요. 토지공개념도 그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장 인정 못 받고 현재도 전임 대통령 지지율에서 3% 이하로 나오는 바닥 지지세고 또 쿠데타의 이런 전두환의 친구고 뭐 그때 또 분신 정국 있었고 그러니까 다 나쁘게 얘기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알찬 사람이 없는데 이미지는 정반대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이제 사랑받고 칭송받죠. 근데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어떻게 조용히 일을 추진해 나갔는데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바꿔내는 역할 특히 갑자기 내가 노태우 칭송에 뭐가 되겠다. 지적을 하도 많이 떠올려서 그래요. 하여튼 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좌우간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도
약간 그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느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세상 모든 일은 저는 선의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작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또는 내부의 나쁜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 지지자분들은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잘못 호도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같은 진영 내에 배타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게 만연화돼 있다 보면 대통령이 잘 나갈 때야 대통령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집권이 이제 중반 후반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던 분열의 씨앗들이 그런 걸로 촉발해가지고 초반에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대통령은 좋은데 이놈들 때문에 대통령이 싫어진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당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준까지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할 때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제 진단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뭐 말 못하는 게 있다니까. 하지 마세요. 뭐 하실 필요는 없고. 말 못하는 게 하여튼 내부에 이럴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무거워요. 무섭고.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 내가 좀 뻥카 친다고 오해할까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 뭐가 있다니까. 근데 친문 마케팅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이랑 선이 닿으면서 하여간 온 사방에 이제 총질을 하고 다니면서 문 대통령을 절체절명으로 고립시켜서 나중에 또 무슨 이득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뭐 무슨 일 당해도 좋으니까 이거 정말 실체가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 대통령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 유의해 들으시고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현재 느슨한 연대가 워낙 힘을 받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노선 투쟁하고 싸우고 세력화되고 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를 합시다. 그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게 없이 서로 어깨 동무하고 잘 갑시다는 건 소수일 때 하는 얘기, 정의당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 경쟁이 일어나는 모습에 이런저런 싸움까지 몰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이해를 해 두시고 그게 아닌 총질러, 그게 아닌 분탕, 즉 민주진보 진영의 경쟁자들을 서로 이리저리 총을 쏴갖고 가령 당대표, 추미애 대표 2년 전년 쌍욕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동조자를 모아서 나쁜 놈을 찾아내서 총쏘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 지금 총질하는 그것은 내부 경쟁 아닙니다. 즉 김경수를 띄워서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열혈 지지자들의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경수 지금 뭔지도 모르고 엎여 있다고 난 들었는데 그런 거는 참 추악한 일입니다. 참 추악한 일이고 정치권에는 항상적으로 그런 그 일종의 트루킹도 브로커잖아요. 그런 협잡군이나 브로커들이 이권 노리고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 깨끗한 얼굴을 한다거나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듯이 이제 발언을 하고 또 다 나름 왕년에 나는 기자를 했어 이런 걸 갖고 이제 글을 매끄럽게 쓴다든지 등등 해서 자기 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거기에 함락되지 마시고 그냥 행동만 잘 보시면 보입니다. 잘 보시면 보여요. 제가 청정지역에서 구역에서 한 말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세상은요 상식의 눈으로 그냥 눈으로 봐야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눈으로 보고 자기가 미운 어쪽 한쪽은 자기 눈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계는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다 더럽고 잡티에 피지에 엄청 지저분한 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잣대 대기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먹잇감으로 이재명을 노렸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분탕의 과정일 텐데 이재명의 살아온 전 과정을 부정을 하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식선에서 눈살 정도 찌푸리를 갖고 악마로 만들고 시정행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성남시정을 모두 다 잘못해갖고 굉장히 세상을 속인 듯이 이렇게 트릭을 만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상식의 눈으로 보시라.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미경적 잣대를 들여서 그쪽을 꽉 과장해갖고 악마화시키는 그런 식의 전형적 공작적 정치, 옛날 그 국정원이 하던 안기부가 하던 그런 공작적 정치의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 혹은 팟캐스트에 함락되지 마시라. 그냥 건강하게
가끔 정치 생각하고 팟캐스트에서 킬킬거리고 웃는 정도로 그냥 즐기시고 대통령 잘하면 박수 치다가 싫은 거 있으면 못하는 거 있으면 막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이러다가 내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거 때가 오면 내가 지지하는 당이 민주당이라면 당이 최종 결정한 결정에는 승복을 해서 도장 찍고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나보다는 100배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또 실제 세계와는 다른 정치의 역학 구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정치계 내 역학 구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결정나도 어떤 선에서는 딱 승복을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지지자죠. 소위 지지자 그런데 그 지지자의 일반 행태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긴장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어렵게 만드는 일 우리가 뭣도 모르고 방조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방송도 그런 기준을 하나 딱 세웠어요. 정권 교체 막 됐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어려운 건 말 안 해 차라리.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진 않아요. 최소한 내부적으로. 그럼요. 예. 근데 대통령이 힘이 될 만한 거는 사실 좀 과장되게 부풀려서라도 좀 뭔가 국민들 좀 선동하고 싶고 그리고 속마음이잖아요.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하길 바라는데 예전처럼 몇 번 요구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에라 이 사람들아 뭐 하면서 노 대통령 버리듯이 진보 쪽, 진보 언론들 버리는 형태로 가서 다 망하게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건 가급적이면 안 드러내고 싶고 난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의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공격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만나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을 만큼의 화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저희 방송의 기본 기조예요. 뭐 마무리 들어간다면 이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얘기 좀 이와 연관되지만 좀 다른 얘기. 민주당 한 30년 집권의 꿈, 왜 민주당이 30년이나 집권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운동권의 재발견이에요. 지금의 프랑스는요, 요번 그 젊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처음으로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60년대 68 혁명이라고 존재했죠. 그때 대학생들. 68 혁명을 이끈 주체들이 바로 곧바로 얼마 안 돼서 프랑스 사회를 책임지고 무슨 약간 우파들 사르코지 같은 사람도 이제 후반부엔 있었지만 프랑스 전체의 사회를 다 바꿔놓고 주요 포스트에 이른 나이에 들어가서 올랑드 대통령까지 쭉 온 거예요. 30년 프랑스를 이끌어왔던 거죠.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럴 자격이 68혁명 세대들에겐 존재했었어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 시대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뭐였냐면 20대 초반에 그냥 단순히 정의로움에 눈을 떠서 뜨거운 밤들을 많이 보냈어요. 뜨거운 밤 하니까 야한 생각 드나? 여기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음악 좋아하고 약간은 한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는 뜨거운 밤의 체험들 때문이에요. 신새벽에 올 때까지 정말 토론하고 눈물 흘리고 저는 또 야학이었기 때문에 청계노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빈민야학이었다가 이제 옮겨갔는데 세상 형편 어려운 거를 저도 그때는 이제 집 나와서 자취하고 사느라고 차비가 없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 못하는 상태를 너무 알기 때문에 세상에 기막힌 상태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왜 기가 막힌 상태. 예전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드물 거예요. 근데 기막히고 서러운 게 뭔지를 그 겪지 않으면 모른다? 그게 어떤 정도까지인지. 그러면 이재명은 딱 뭐가 떠오르냐면 자꾸 옛날 살아온 이재명 씨의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 자꾸 제가 상기를 하게 되는데 머리는 좋은데 형편 때문에 공장에서 시계 공장에서 일해야 됐던 14살 소년의 뇌리에 얼마나 피가 맺혔을까. 그리고 그걸 돌파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됐을 때 얼마나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까. 그때의 최대 꿈은 돈이었을 거라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 장애물에 알파와 오메가는 돈 없어 생긴 일일 거 아니에요. 정말 변호사로 돈을 긁어모으고 싶었겠지. 그걸 먼저 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부산에서 돈을 긁어 모았어. 어느 날 근데 다 털어버리고 인권 변호사를 한 게 노무현이네. 근데 이재명 변호사도 조금 내가 이재명 때문에 열심히 뭐 합시다 뭐 다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인권 변론의 길이란 거는 진짜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변론 의뢰하는 사람부터 만만치 않아요. 그런 본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세고 강하고 주장 강하고
김우선 씨가 그 양육비 다 받고도 또 더 받아달라고 우려하는 그런 식인 뭐 상황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덕목을 떠나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변호를 해요. 근데 돈은 더럽게 생기는 거 없어. 형편도 안 좋아져. 그런 길을 긴 시간 동안 걸어왔다가 시장까지 된다는 것은 이 무슨 휴먼 다큐멘터리감이거든요. 물론 많은 이재명들이 존재하죠.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은 우리 사회 우리가 행복한 거지만 많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80년대 사회 운동을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은 20대 뜨거운 밤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날에서 한번 들었는데 김민석 씨가 여기서 이제 팟캐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때 내가 속으로 막 웃었던 적이 있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김민석이 한때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매일 나라 생각만 했대. 내가 그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나는 나라 생각이라 여자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게 이제 사이코틱한 게 아니라 그걸 트랜스라고 표현하더라고. 막 열광적 몰입 상태. 내가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건 시였었어요. 눈을 떠서 숨 쉬는 모든 순간에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상태. 그게 오래 지속되는 거 있죠. 나도 어떤 한 시기를 그렇게 보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김민석 원장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나라만 생각했다는 거나 100% 어떤 그 진실일 거예요. 나 그 상태가 이해가 가니까. 하여간 그 외에 굴절도 이 사람 저 사람 많고 별거 많았지만 공익적 삶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공익적 삶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고 그로 인한 삶의 행보를 걸어온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력과 권력에 선을돼 있는 보수 매체가 똥물을 몇십 년 동안 씌운 거예요. 운동권, 노조, 노동운동,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전부 나쁜 놈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나쁜 거야. 학생운동권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이미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뭐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어. 다 빨갱이로 씌워버린 거야. 그걸 이제 문재인 시대에는 다 덜어버리는데 그렇다고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너무 많아. 지금 다 50대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공익적 삶의 행보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좀 더 많이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는 좀 젊은 전문가 그룹들은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진해서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개되는 거에서 한 30년 동안의 이 여러 가지 그 언론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들. 전교조는 나쁜 놈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예. 저도 전교조 하면 질리는 일이 있었어. 전교조 강연을 갔다가 논쟁을 시작했는데 다 어디나 문제 있고 어디나 경직돼 있는 거 있고 다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잔 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중심적 흐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운동권 출신이죠. 학생운동 하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전향적으로 확 바꾸려는 지금 단계에 있고 사람들이 의욕을 내고 있으니까 문재인 지지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사람 쪼개기 해갖고 총질하는 것 자 잊어버리시고 나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했던 말도 결이 좀 비슷하게 맥락이 같이 가는 건데 아까 현미경 얘기하셨잖아요. 나쁘게 보면 다 나빠요. 그것만 과장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는 어떤 우리들 나름대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이고 이 중에 과도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면 도덕성이 완벽해야 된대.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일단 도덕을 검증해 보자고. 도덕과 도덕주의가 구분되거든요. 도덕주의가 가장 나쁜 겁니다. 뭔가 타자에게 규율을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민주진보 진영은요. 성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해요.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봉건주의적 족쇄를 사람들에게 씌워놔서 나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대들은 벗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자리를 하는데 그걸 갖고 흉보지 않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남녀가 잠자리를 해도 죽일 놈 안 삼죠. 이게 우리가 족쇄를 스스로 하나씩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했던 사람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이고 리버럴리스트들인데 그 시절엔 그걸 죽어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처신을 하자는 것은 맞는 말인데 도덕주의적 강제가 미만한 것은 그야말로 보수나 전체주의적 속성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완벽할 걸 요구하는 건 있잖아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는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의도된 잘못된 공격이죠.
저는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선거는 진영 간의 싸움이다. 그럼요. 네. 네. 일단 그 진영이 새 싸움이죠. 진영이 새를 불리고 갖춰서 상대방 진영을 이기는 싸움인데 이재명한테 도덕 타령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런 사람들은 케네디 하면 증오하겠네. 처칠은 사람도 아니겠네. 사회주의권은 뭐 후르쇼프 이상한 얘기 많던데 하여튼 그 정말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작가님과 함께 이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이 이야기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고 지난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상식으로 돌아와요. 그러기를 바래요. 예. 돌아오는데 작가님 같은 분들이 꼬장꼬장한 약간 선비 같은 그런 분들이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공자가 영업이 아니라 8월 16일부터 영업 시작한 사람들의 과잉 행동이라면 아무 소리 안 했다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를 듣고 오신 게 예, 있으시군요. 공작이 있는 예, 것 알겠습니다. 같다니까요. 예. 예. 돈이 떠돌아다니는 공작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굉장히 우려해요. 알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정보력은 저보다 나으시겠죠. 뭐 그래 봤자긴 예, 하지만 예. 어떻게 하다 보니 다이렉트로 그 우려를 전달해 듣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속해 있는 순수한 분들은 나보고 이제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근데 좀 보세요. 하여튼 이거 참 걱정돼요. 그 비슷한 결로 김어준 총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김어준 씨가 그래요? 예. 그런 비슷한 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촉이 훨씬 빨라요. 옛날에 이제 2번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선거판 이길 줄 알았다가 김용민 막말, 그다음에 또 한 번이 정동영 노인 폄하.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정동영 씨가 어떤 유세장에서 지나갔는데 대학 신문사 기자들이 뭘 물어보니까 아유 70대 이상은 집에서 푹 쉬시고 약간 자기 나름의 이제 그 농담 섞어 툭 던지고 지나간 말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때는 언론 환경이 나빠서 키워졌어요. 예, 온통 조중동이 도배라니까 노인들이 핏대가 나서 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김영민 만말도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사이버상에서 이 언어를 어디까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지의 그 한 사례로 황봉할, 김구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내뱉은 말에 이 부분을 딴 다음에 봐라. 김용민이라 민주당은 다 저런 분위기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이재명의 그 불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욕설과 불륜 이걸로 이제 도배를 할 것이다 했는데, 첫째는 언론 환경이 달라졌고 조중동이 떠들어봤자 전부 n분의 1밖에 안 됐지 지배 언론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게 분위기를 확 대세를 몰아가지 못했고, 또 지지자들이 이제 현명해졌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랄 것 바로 김용민 막말 공작이나 정동영 노인 폄하를 공작적으로 해서 이용했던 바로 그 짓을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친문 진영이라는 데서 하더란 말이죠. 그 바로 짓이 그게 이제 소위 이재명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행적, 뭐 남경필 지지까지 나간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작적 행태들, 지지자 끌어모으는 거, 뭐 소위 1,500명의 뭐 요원들, 뭐 하여튼 거기에 맹종하는 분들까지 내가 설득할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중립 지점에서 이 내부에서 이렇게 똥물을 싸면서 지지고 볶는 건 이건 난 싫어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발 빼세요. 예, 그냥 공정해 보시라고. 진보 진영의 일원인 게 자랑스럽고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이런 상황을 다 깨박을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1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네. 시간을 만약에 제 말을 우리 네. 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예. 그 분들은 솔직히 우리 편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일 거거든. 제게 오늘 얼마나 지루했겠냐고. 근데 속이 상해서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건데, 이 우리말에 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깨를 겼다.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번에 제가 한 2주 동안 여기저기서 발언을 하면서 댓글을 일부러 열심히 봤는데 이상한 사람에 동조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깨를 겼고 함께 가는 우리 식구가 정말 많구나. 예, 깨어있는 눈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분열 공작에 대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선풀은요 10,000명 중에 1명이 단대요. 악플은요 악플을 달고 싶은 100명 중에 1명이 단답니다.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댓글만으로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게 선거 결과로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작가님과 함께 하니까 역시 오랜만에 또 커피 한 잔 마셨어야 되는데. 자, 고맙습니다. 예.